연구하는 과학자들을 통해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해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주로 가는 밤, 오늘은 항공우주의학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탐험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경수입니다. 네,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네.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뭐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주 탐사에서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의학이 그렇죠.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제 우주 탐사가 단순히 뭐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네. 인간 우주여행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우주 비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시간 동안 뭐 무중력이라든지 그리고 우주 방사선 같은 이렇게 지구와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될 사례가 많아질 거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주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 우주인들의 평형계라든지 심혈관계 그리고 근골격계 연구가 필요해집니다. 특히 무엇보다 그 화성 탐사와 관련해서 뭐 면역 영역이라든지 뭐 감각계, 수면, 그 정신빙리학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들 때문에 현재 우주 탐사 선진국들은 우주의학 분야에 많은 투자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서 인간의 생존을 연구하는 분야가 항공우주의학. 네. 이게 별도로 외국에는 다 분리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이 항공우주의학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게 언급이 된 게 1907년도에 비행 멀미를 최초로 경험한 이 프랑스 조종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의학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이제 몇 년 뒤에 독일에서 이 세계 최초로 조종사의 의학적 신체 기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의학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고공과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신의 안녕 상태, 건강, 안전, 능률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임상 의사들이 그 정상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비해서 이 항공우주학에서는 비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다루고 정상적인 사람이 네. 정상적인 사람이 뭔가 그런 극한 환경에 그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이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법 등을 연구하는 분야가 항공우주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우주인은 아니더라도 지금 네. 항공기 조종사들이나 전투기 조종사들도 역시 이런 분야하고 아주 가깝게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우주 탐사 이전에는 이제 그런 뭐 항공이라든지 그런 조종사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 항공우주학 분야도 초기에는 그런 조종사들에 맞춰서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주 분야가 이제 되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조금 더 연구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몇 년 전이었나요? 쌍둥이 우주 비행사가 1년 동안 우주에 머무는 게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당시 동생은 우주 정거장에, 형은 지구에 머무르면서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몸에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항공우주의학에서도 이런 분야를 좀 다루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리면은 그 2015년도에 이제 그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갔던 그 스코켈리라는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요. 형도 같은 우주 비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한 명은 이제 우주에 가 있고 한 명은 지구에 거주하면서 이 떨어진 시간 동안 두 형제의 유전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봤었는데요. 일단 몇 가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동생인 스코켈리가 지구로 귀환할 때 키가 5cm가 자랐습니다. 키가 줄어요, 5cm가? 5cm가 커졌습니다. 커졌어요? 네, 아무래도 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커졌고요. 하지만 물론 도착을 해서는 다시 정상 키로 돌아가긴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우주 비행사의 몸무게라든지 골밀도, 근육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는 많은 근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주 공간에서는 그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다른 물체들하고 이제 접촉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로 귀환하니까 뭐 앉아 있거나 그리고 누울 때 정말 쓰라림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피부의 어떤 민감한 반응을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우주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니까 암 발생 확률도 올라가고 심장의 크기도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실험이 그 두 우주 비행사의 유전자의 변화를 어떤 비교해보는 실험이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1년 동안 우주에 처리하면서 1,400개의 유전자가 지구에 있을 때에 비해서 다른 패턴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국 장기 우주 여행은 유전자 활동 패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민간 우주선이 우주로 막 나가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네네. 이런 인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잘 좀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실험 결과가 축적이 되면 아마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또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우주에서 뭔가 활동하다가 예를 들면 그렇죠. 골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타박상을 입거나 그거보다 네. 더 중한 어떤 그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소연 박사님이 귀환 중에 당한 이 사고가 사실 항공우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소유주 귀환선을 타고 대기로 진입을 할 때 이 우주선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귀환선이 그 지구로 대기권에 진입할 때 이 낙하선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낙하선을 덮고 있는 그 커버가 3개의 볼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볼트가 이제 폭발하면서 이 낙하선이 펼쳐져야 되는 건데 낙하선이 펼쳐지지가 않은 거죠. 네. 아무래도 낙하선이 그 정상적으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렇죠. 만약에 지면에 그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강한 충격이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도중에 설상가상으로 또 귀환선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충격보다 더 위험한 게 이 화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경미한 화재라도 이 우주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시스템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전기 시스템을 끄면 이 자동 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우주선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가 화재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그 증기에 의한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이소연 박사가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커맨더한테 이거는 분명 그 화재에 의한 연기가 아니라 어떤 그 증기가 발생해서 나오는 거니까 전기 시스템을 끄지 말자. 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시스템을 끄지 않고 이제 원래 착륙하던 지점보다 3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무사히 착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좋기만 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정말 한순간에 엄청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주 비행사들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뭐 병원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 그 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앰뷸런스나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매뉴얼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우주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질병과 사고 목록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약품으로도 처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수술이 필요한 어떤 그 병이다. 그러면 미중력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별도의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뭐 우주인 의사라든지 그리고 의학적 훈련을 받은 승무원 등의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있을 때 하고 지구에 있을 때 우주에 나가서 있을 때가 다쳤을 때 훨씬 더 위험하겠죠.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방울이 막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무중력 상태에서. 근데 우리 사실 혈액도 그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수술도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데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 지구에서는 부르면은 119 구급대가 오고 그러는데 우주에서는 그렇게 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사에서 그 한 10년, 20년 전쯤에 우주 앰뷸런스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 나사가 이런 그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국제 우주정거장을 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한 번은 지상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될 정도의 어떤 중대한 의학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1년도에 우주 앰뷸런스 개발 프로젝트인 X38을 가동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X38의 기능은 뭐냐면 우주정거장에 어떤 재난에 가까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 X38을 타고 쉽게 말하면 구명정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최대 7명이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주선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 대기권 상층부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도 방향을 조정하거나 하강 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주인이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 내부 안에서 뭐 의료용 산소라든지 그리고 감시 장비, 뭐 인공호흡기 등까지 제공이 되는 형태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 무렵에 아마 나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제작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다시 이 앰뷸런스 개발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근데 우리 우주 공간에 있으면은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있거나 아무데나 네. 막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력 건강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네, 일단 그 좁은 우주선 안에서 그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려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상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분위기를 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사령관의 역할이 그래도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기 전부터 이렇게 사령관을 중심으로 크루들이 많은 지상에서 가상 고립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2년 전에 가서 비슷한 훈련들을 받고 왔는데 사실 우주 개발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우주선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폐되고 고립되는 환경 그리고 어떤 그 아주 위험 상황에서 네. 잘 견뎌낼 수 있는 신체 능력 개발이라든지 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런 훈련들을 사전에 미리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얼마나 견디느냐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국내에서 혹시 항공우주의학을 하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곳이 네. 있습니까? 네, 한국도 그 항공우주 산업과 우주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항공우주 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1989년도에 한국 항공우주의학협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남극과 북극을 요즘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우주의학 분야도 이 극지 환경 연구처럼 뭔가 이제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이나 이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주의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곧바로 또 우주 산업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항공우주의학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김광석이 부른 일어나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한테 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아픈데 일어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하시는 줄 의미도 담고 알았더니 있습니다. 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김광석의 일어나 들으시고요. 방역 대책에 국민 모두가 좀 절실히 좀 참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